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매스몽 대표 그리고 수학 스토리텔러 홍성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 동화 수업을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3시간 동안 하는 내용을 30분에 약간 압축을 해서 중간에 조금씩 점프하는 구간이 생기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은 재미없다고 합니다. 수학은 고통을 참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수학이 있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여기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 S&P 500 지수라고 하는 미국의 주가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주식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주식이 뭔지 잘 몰라도 뭔가 그래프가 많이 복잡하죠. 자, 이 S&P 500 지수는 지난 30년 동안 변동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뭔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넘어갈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IT 버블이 터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지나서 주가가 오르다가 갑자기 다시 뚝 떨어지죠.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죠.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또 꾸준히 주가가 오르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아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2010년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구나. 그런데 이 그래프를 더 확대해 보면 아주 극적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100년 동안의 S&P 500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1950년대 전후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붙어 있죠. 그러다가 1980년대 들면서 뭔가 이렇게 막 변동이 생기는 것 같더니 2000년이 지나니까 엄청난 변동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2000년 이후에 도대체 소위 말하는 헬 지옥이 됐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분들 누군지 아시나요? 누가 맞췄죠? 이야! 이따가 끝날 때 나가면서 상품을 받아가세요. 자, 저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유클리드, 여기는 아르키메데스예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수학자들이죠. 자, 이분들 말고도 혹시 이분들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수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저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쁜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저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그런데 설마 수학자들이 내가 어떻게든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괴롭혀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수학자들이 뭘 한 건지 알려면 우리는 과거로 가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3만 년 전에 과거로 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구구단도 없었던 3만 년 전으로 갑니다. 뿅! 자, 3만 년 전에 우리는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고 하는 3만 년 전에 우리는 양을 키웠는데 이 양들이 한 마리, 두 마리 키울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양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자꾸 밤 사이에
양이 사라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밤에 나가서 혹시 양한테 무슨 일이 있나 살펴봤더니 밤에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밤에 나가서 양들을 짐승들로부터 지켜야 됐거든요. 그래서 잠을 계속 못 자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이 얼마나 있는지 기록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양이 이만큼 있는데 이 양이 얼만큼인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저거 쉽잖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자, 지금 우리는 3만 년 전에 있습니다. 구구단도 모르고 숫자도 몰라요. 우리는 이 양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짝대기로 그림, 돌멩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돌멩이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그렇죠. 손가락이죠. 오늘 깜빡하고 손가락을 놓고 왔어. 이런 일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양들의 수를 셌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체크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을 센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손가락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발전으로서도 최초의 일이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아가들도 우리에게 몇 살이야? 나 4살. 손가락 숫자를 처음 쓰잖아요. 그게 우리 인류의 최초의 숫자였던 거죠. 여담이긴 한데 이 방법을 찾은 게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이 유일합니다. 생각해보면 800만 년 전에는 인간과 침팬지가 같은 종이었어요. 불과 20만 년 전만 해도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같이 살고 있었죠. 네안데르탈인은 이걸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멸종했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숫자를 나타내면서 큰 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최초로 찾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10,000년 전부터 우리는 양 말고도 돼지를 키우게 됐거든요. 근데 돼지의 수랑 양의 수가 얼만큼인지 이제 우리는 손가락 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합해서 몇 마리일까? 손가락이 부족했어요. 손가락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가락까지 쓰면 됩니다. 그런데 동물이 이렇게 많으면 어떡하죠? 손가락도 안 되고 발가락도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돌멩이나 끈을 묶어서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물의 뼈에다 빗금을 새겨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숫자들을 발견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큰 수를 쉽게 나타낼 수 있었지만 아까 우리의 고민이었던 그러면 돼지의 수와 양의 수를 합하면 몇 마리일까? 이거를 나타내기는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10,0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덧셈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덧셈은 언제 개발이 됐을까요? 이로부터 5,000년의 시간이 더 지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덧셈 방법을 개발했어요. 이집트에 가면 수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이거는 카리나크 신전에 있는 조각입니다. 근데 이 그림들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숫자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대 이집트 숫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 아닌데 자, 이 그림들로 숫자를 나타내니까 이런 쉬운 방법이 생긴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이 숫자는 123입니다. 아래에 있는 숫자는 215예요.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어떡하냐? 정말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338. 정말 쉽게 덧셈이 가능하죠. 그래서 5,000년 전 사람들이 드디어 덧셈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땅의 넓이를 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땅의 넓이를 구하려면 바로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곱하기를 과연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곱하기 2밖에 할 줄 몰랐어요. 아니, 곱하기 2밖에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12 곱하기 23, 이거를 곱하기 2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12 곱하기 1이 12죠. 그럼 얘를 정말 2배 해요. 그럼 12가 2개가 되고, 그러면 24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또 2배 하는 거예요. 그럼 12가 몇 개가 될까요? 4개가 되고 2배가 되니까 4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또 2배 해요. 그러면 12가 8개가 되고 9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2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2가 23개 필요하잖아요. 아니, 여기는 23개가 없는데? 이 수들을 조합하면 되는 거죠. 아, 여기 16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23개가 되려면 몇 개가 부족하죠? 7개가 부족.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어머님들보다 훨씬 잘하네요. 자, 7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얘까지 더하면, 그러면 12가 20개니까 몇 개 부족하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요. 자, 3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더하면 정확하게 12가 23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수들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덧셈은 잘했으니까요. 정말 훌륭하죠. 구구단도 몰랐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곱셈을 해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곱셈이랑 너무 다르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곱셈 방법들은 도대체 언제 나왔을까? 자, 우리가 처음으로 수 세는 거를 성공을 했던 게 10,000년 전이고요. 그리고 덧셈과 간단한 곱셈을 성공한 게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나서 수학자들이 정말 많이 살았던 시대가 있잖아요.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죠. 그때 아까 전에 봤죠?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당연히 곱하기를 잘했겠죠? 당연히 잘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계산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산을 하나도 할 수 없었고요. 계산을 할 수 있는 노예를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클리드조차, 물론 유클리드는 계산은 잘했습니다만 유클리드는 계산이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유클리드는 기하에 대한 논증기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곱셈 방법이 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로부터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중세 사람들은 곱셈을 했겠죠? 이제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가 됐을 때도 여전히 곱셈을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구구단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곱셈만 해주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바시스트와 알고리스트라고 하는 계산만 전문으로 해주는, 직업이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아니, 도대체 곱셈은 언제 등장하는 거야? 궁금하죠? 곱셈이 등장하게 된 건 그로부터 또 500년이 지나게 됐어요.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이제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수많은 학문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전하는 학문의 중심에 천문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멀리까지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밤하늘을 관찰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천문학 연구를 하려면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계산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런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여전히 좋은 곱셈법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장하게 된 게 오늘의 주인공인 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에요. 자, 존 네이피어가 사람들이 곱셈으로 고통받는 걸 보고 나 심심한데 계산법이나 연구해야겠다. 그러면서 계산법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존 네이피어가 이런 방법을 발견했거든요. 24 곱하기 38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24는 가로, 38은 세로줄로 쓰고 가로줄과 세로줄을 만나는 곳에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2랑 3을 곱하니까 6인데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각선 위쪽에 10의 자리, 아래쪽에 1의 자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그 다음은 4, 3, 12니까 위에다가 1을 쓰고 아래다 2를 쓰는 거죠. 그 다음은 2, 8은 16. 그리고 마지막으로 4, 8은 32. 그리고 대각선에 있는 수들을 더하면 돼요. 여기는 2고 이렇게 더하면 11이니까 받아 올림이 생겨서 1은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더하면 9가 되고 그 위에는 0이죠. 자, 그래서 답이 912가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과 조금 달라 보일지 몰라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세로셈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곱셈 방법을 최초로 개발하고 나서 현대식의 곱셈이 등장하는 데까지 250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 거예요. 아무튼 네이피어 덕분에 이제 우리는 곱셈에서 꽤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구구단도 못했다고. 그래서 네이피어는 아예 구구단이 다 써있는 막대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곱셈을 하는 거는 막대를 그냥 겹쳐놓고 덧셈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천문학자들의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천문학자들은 이런 곱셈, 이런 복잡한 곱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도대체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게 됐을까? 자, 그때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 스테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 스테빈은 너무 게을러서 식 쓰는 거를 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식을 짧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스테빈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덧셈 여러 번 하는 거를 우리가 곱셈으로 쓰잖아. 그러면 곱셈 여러 번 쓰는 것도 간단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제곱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물론 이 거듭제곱을 3의 4제곱이라고 쓰게 된 거는 데카르트가 쓴 거긴 하지만 시몬 스테빈이 저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디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과 2의 5제곱을 곱해봐라. 그럼 2의 세제곱에는 2가 3개 있고 2의 5제곱에는 2가 5개 있죠.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하면 2의 몇 제곱이 될까요? 2의? 그렇죠. 8제곱입니다. 2의 8제곱이야? 네이피어는 바로 여기에 주목을 했어요. 아, 우리는 곱하기를 하는 건데 거듭제곱만 보니까 덧셈으로 바뀌어 있네? 아,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곱셈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64 곱하기 1024를 제가 지금부터 곱셈을 하지 않고 답을 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64는 2의 6제곱이고요. 1024는 2의 10제곱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봤잖아요. 아, 이렇게 곱하면 거듭제곱끼리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라.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면 2의 16제곱이 되죠. 그리고 2의 16제곱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65,536인 거. 참 쉽죠? 아, 그거 좀 억지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억지스럽긴 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2의 16제곱이 65,536이라고? 너 그거 외우고 있었던 거 아니냐? 맞아요. 저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아니, 여기 있는 64랑 1024는 2의 거듭제곱수잖아요. 만약에 63 곱하기 1023이었으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네이피어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네이피어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모든 수들을 전부 다 똑같은 수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되지. 그래서 이런 계산을 미리 해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64를 0.999999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64는 1000만 곱하기 0.999999에 1억 1959만 2119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요. 저걸 할 수 있을까요? 저런 것들을 모든 수를 다 저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이피어는 했습니다. 네이피어는 무려 20년 동안 저 계산을 했어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저 계산만 해서 모든 수들을 0.999999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계산을 다 하고 그거를 표로 만들어냈어요. 사실 네이피어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이피어가 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이피어가 건물주는 아니고요. 네이피어는 성주였습니다. 네이피어 아버지가 네이피어에게 성을 사주셨대요. 자, 아무튼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았던 네이피어는 이 계산을 무려 20년을 했고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유럽이 뒤집어졌죠. 자, 우리에게 너무나 복잡했던 곱셈이라는 걸 이 표만 이용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복잡한 수가 나와도 그거를 다 이 표를 보고 거듭제곱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거를 덧셈으로 바꾸고 그거에 대한 답을 다시 표에서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는데 특히나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헨리 브리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아서 네이피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이피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님, 그거 아이디어 진짜 좋은데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우리 이거 처음부터 다시 만듭시다. 20년 동안 계산을 해왔는데 그거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네이피어는 뭐라고 했을까요? 시간도 많은데 계산하지. 그래서 20년 동안의 계산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기로 했어요. 자, 브리그스의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0.999999로 하면 계산이 복잡하고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내려오잖아. 그거를 거꾸로 합시다. 1.0000000001 이거를 거듭제곱하고 나가면 계산도 간단하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만드니까 훨씬 더 좋은 계산이 될 거다. 이게 바로 헨리 브리그스의 아이디어였어요. 여담이긴 한데 혹시 이과 나오신 분들 자연 로그의 미수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자연 로그의 미수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 얘기는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이 계산을 열심히 하는데 네이피어는 이 계산을 끝내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계산을 시작하고 3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브리그스 혼자 남아서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7년을 더 계산을 해서 드디어 이 표를 완성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의 이름이 바로 로가리즘, 로그라는 거죠. 이 표는 실제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수들만 딱 골라서 만든 표가 어머님들, 아버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바로 그 상용 로그표입니다. 자, 제가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실제로 곱하기 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2.65 곱하기 7.48을 해라. 그러면 일단 이 상용 로그표에서 2.65를 찾습니다. 그럼 2.6 줄에 6 오니까 0.423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48을 이 표에서 다시 찾아요. 그러면 7.48이니까 0.8739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제 얘네들을 더하면 돼요. 더하면 1.297 되고 여기서 앞에 있는 1은 자릿수를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0.2971을 이 표에서 거꾸로 찾습니다. 그러면 2971이랑 똑같은 건 없고 2967이 있는데 그럼 끝자리만 보면 4가 차이 나니까 이렇게 수를 찾아놓고 이제 여기 있는 표를 읽기만 하면 돼요. 1.982 그리고 아까 이 1 때문에 자릿수가 바뀌니까 약 19.82가 됩니다. 저거 참값으로 계산하면 19.82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곱하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 표 찾는 것보다. 사실 저 로그의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계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2에 2.37 제곱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는 2를 2번 곱하고 0.37번을 곱해야 됐나? 아닐 거잖아요. 자, 로그라는 게 밑에서부터 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할 건 아니지만 결국 네이피어에 의해서 로그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곱셈, 나눗셈,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거듭 제곱까지 마스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400년 전이고 지금 이런 최첨단 시대에 무슨 그런 고민을 합니까? 그냥 계산기 꺼내서 누르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로그라는 건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오감은 다 로그 스케일을 따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청각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조용한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 숨 쉬는 소리, 시계의 초침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는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들어요. 반대로 천둥번개 같은 큰 소리도 잘 듣죠. 실제로 숨소리랑 천둥번개 소리를 비교하면 실제 소리의 크기는 약 100조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귀가 로그 스케일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작은 소리를 잘 듣게 예민하게 귀가 진화를 했다면 천둥번개 소리를 듣고 우리 고막이 다 찢어졌을 거예요. 반대로 천둥번개 소리를 잘 듣도록 진화했으면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우리를 잡으러 오는 밤의 짐승들의 발자국 소리를 못 들었겠죠. 그래서 우리의 귀는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다 잘 듣도록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로그 스케일이란 겁니다. 바로 지수 부분을 따져보면 되는 거죠. 숨소리가 10의 1제곱이라고 하고 천둥번개 소리가 10의 15제곱이라고 하면 우리의 귀는 이 부분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기 위해서 여기다가 10을 곱했고요. 그거를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외에도 로그가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지진의 진도라든가 별의 밝기, 그러니까 별의 밝기라는 건 우리의 시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수소이온 농도 이런 것들도 다 로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쩌라고? 난 몰라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왜 2000년 이후에 이런 대혼란이 왔는가 궁금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로 착각하는 거였다는 거죠. 제가 연도별 등락률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난 100년 동안 연도별 등락률입니다. 과거에도 엄청난 변동이 있었고, 아니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오면 올수록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닌데? 아까 그래프 보니까 요즘에가 그러던데?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였을까? 요새는 아이스크림 하나가 얼마 정도 하나요? 저 어렸을 때는 쭈쭈바 50원에 사 먹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던 브라보콘이 100원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이스크림 1000원 정도 하죠. 요새 물가가 좀 올라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어요. 1200원으로. 그러면 20%가 증가된 거죠. 제가 학창시절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브라보콘이 200원이 됐거든요. 저의 당시 하루 용돈은 100원이었어요. 매일매일 브라보콘을 먹을 수 있었는데 IMF 때문에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브라보콘을 먹게 된 거죠. 이거는 바로 100% 증가입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여기는 200원 증가했고 여기는 100원 증가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충격은 이때가 훨씬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건 덧셈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곱셈, 다시 말하면 비율로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프에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래프는 비율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자, 아이스크림의 가격 변동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80년대에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200원이 됐어요. 2000년대, 2020년대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1200원이 됐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이 부분이 더 많이 오른 걸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건 이때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프는 간격이 다 똑같거든요. 비율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 이제 뭔가 느껴질 거예요. 이 그래프는
비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비율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이런 얘기일 거죠. 거듭 제곱을 하면 값 자체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계속 똑같이 2배로 늘어나니까 우리는 같은 비율로 느끼니 결국 이 지수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로그 스케일로 바꿔봐야 돼요. 얘를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2배가 될 때마다 같은 간격으로 만들어진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 1930년대 대공황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거를 보고 나니까 왜 우리의 주식이 요즘에 망해가고 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 얼굴을 보세요. 여전히 이분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이분들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은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연산의 발전이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수학의 세상으로 그리고 더 좋은 인사이트를 갖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매스몽 대표 홍성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많이 왔네요. 어떡하죠? 아까 재밌었을 텐데 이제부터는 어머님들 교육이랑 우리 아이들은 듣다 보면 저거 내 얘기인가? 뭐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지루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아가들. 네, 저는 네, 어머님들께 2부 강연을 맡은 대치 매스몽 원장 이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5주 강연에서 2번째 강연을 맡고 있고요. 이번 주 주제가 공부습관 만들기 A to Z로 이제 아이들 공부습관 만드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사실은 제 소개를 먼저 하기 전에 네. 이런 걸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대단히 대단한 사람은 아닐 수 있긴 한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긴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올해 책을 냈어요. 저희 대치 개원한 지 이제 13년 됐는데 매스몽의 역사를 담고 있는 수학 진짜 잘하는 아이는 읽고 씁니다라는 책을 저희가 발간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대치 매스몽 원장이긴 한데 2010년도에 저희 학원 처음 오픈할 때 오픈 멤버고요. 그리고 수학교육을 전공했고 석박사를 거쳐서 현재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이제 써야 되는 그런 학위 직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20년 동안 초등 아이들에게 초중고 수학을 다 지도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도 오랜 기간 만나왔고 또 아이들도 정말 네, 별의별 다양한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겠죠. 네, 그리고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멘사 정회원이고요. 네, 공인IQ 150 넘는 네, 그리고 한국창의력교육학회 이사로 재직 중이고요. 네, 올해는 그래서 방송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저희 학원이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많은 분점들이 생기고 있고 또 저희의 어떤 수학적 가치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방송 활동을 좀 해서 유튜브에도 여러 번 출연했고 그리고 따로 아예 요즘은 이렇게 부모님들 교육하는 어떤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아예 저희 독립적인 강의를 한 60강짜리 강의를 개설해서 현재 오픈해서 있고요. 사실은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강연회를 많이 하다 보면 거의 지금 무슨 3박 4일 정도 거리가 주어지는데 항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오늘같이 한 30분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주 넉주 받아들여서 네, 매우 긴 강의를 찍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를 참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 아직도 할 얘기가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일단은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이
네, 걸어온 길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처음에 설명할 때 이랬어요. 2010년도에 오픈할 때 그쵸, 매우 소수의 학부모님들을 매우 조그마한 공간에 모셔놓고 설명을 했고요.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 당시 오픈했을 때 하필 제주도에서 수학 축제가 열려서 저희 그때 오픈 멤버들 7명이죠. 7명이 이 축제에 참가해서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캠프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손에 막 교구 같은 게 주어져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저 때 가서 교구, 원래 알던 교구들인데도 새롭게 또 접해보기도 하고 저희가 저 때 접했던 교구들로 지금 수업을 구성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네, 일단 딴 거보다 젊었어요. 13년 전이잖아요. 저희하고 이제 오픈했던 전경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조금 발전해서 코로나 이전에 이제 이 정도 규모로 학부모님들하고 설명회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 저기 있는 사람들 이제 저고요. 그 다음에 네, 저기 아까 강의하셨던 분당 메스모 원장, 홍성현 원장님이 네, 강의하셨던 모습인데 학부모님들이 네, 정말 복도에까지 앉아서 저렇게 저희 얘기를 들어주셨었어요. 이런 길이 이제 저희가 걸어온 길이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코로나 시절에도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학원을 졸업하고, 저희는 이제 졸업식을 해주거든요. 졸업할 때, 6학년 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5학년, 6학년 때 졸업할 때 졸업장과 선물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이런 전경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걸어온 길이라면, 저희 아이들이 걸어온 길도 있죠. 저희가 가르쳤던 아이들. 네, 저 위에 있는 저 사진에, 네, 저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도 역시 전데, 네, 저희가 성대경시라고 아마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KMC라든지 전국 단위의 이제 상대평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대치동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심지어 7살 때부터 저 대회를 많이 출전하곤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단위의 상대평가 시험이다 보니까 대상을 받는다는 게 전국 1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 시험들을 굉장히 많이 치세요. 그런데 이제 저 시험에서 저희 13년 역사 동안 대상이 12번 나왔고요. 금상은 전국에서 딱 3명 주거든요. 근데 그 상을 받은 친구들도 누적 14명, 그 다음에 은상은 전국에서 10명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저 상도 누적해서 이제 51명. 네, 동상 같은 경우에 이제 30등까지 주는 상, 20등까지 주는 상인데, 네, 83명이고, 마지막에 이제 장려상 15%, 그러니까 상위 15% 안에 들어간 친구들에게 주는 상인데, 누적 346명인데, 사실 장려 집계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장려상을 이렇게 저희가 어머니 무슨 상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 요번에 우리 애기 무슨 상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연락 주시는데, 장려상은 연락도 안 주세요. 그래서 어머님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면 애기가 자기 장려상 받았다고 얘기해서 어머니 장려상인데 왜 얘기 안 하셨어? 그러면 선생님 무슨 장려상 가지고 막 얼마나 대단한 상인데 누구는 이 상 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장려상은 정확한 집계가 아닐 수 있고 저보다 많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걸로만 따지면 저 정도 나오고요. 저 위에 있는 사진이 2010년도 사진인데 2011년도 사진이네요. 정확하게는 2011년도에 10살이었던 친구들이에요. 초3이에요. 저희가 그때 당시 한 반에 5명을 가르치고 있었던 경시 1반 친구들인데 네, 저 때 당시에 이제 경시 1반, 2반, 3반 저희가 3반 정도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친구들이 2021년도에 2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적 조사를 했죠. 왜냐하면 저희 학원 보통 인연을 한번 맺으시면 저희가 계속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도 연락드리고 이제 어머님들한테 어머님 우리 이러다가 누구누구 결혼식에서도 뵙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10년이 지나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실적이 나온 거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대학을 갔을까를 보니까 네, 서울대 이공계,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로 9명이 진출을 했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라고 한다면 나머지 친구들은 연대 의대도 갔고 서울대 의대도 갔고 그다음에 아예 네, 좀 다른 네, 저쪽으로 빠진 친구도 있기도 했는데 요 사진에 있는 요 5명 친구 중에 4명이 서울대 공대를 갔어요. 그리고 저 안에 대상이 2명 있고요. 금상도 하나 있고 은상도 하나 있고 조상 받은 친구들하고 저 상 받아 찍은 사진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1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역사를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사진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아마 교육청 영재원이라든지 대학부설 영재원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영재원으로 아이들이 뽑혀서 선발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시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다거나 실제로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치는 KMO라고 해서 한국수학 올림피아드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에 나가서
이제 금상, 은상, 동상 같은 색깔상들을 타주고 실제로 이제 고등 KMO에서 네, 금상권 드는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저희가 IMO 대표라고 하는 거 아시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왜 저희 나라 맨날 중국하고 뭐 경쟁하고 미국하고 경쟁하면서 잘한다는 거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애들이 여기서 뽑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졸업한 친구들 대부분이 영재고나 과학고로 진학을 하고요. 그 중에서는 영재고 과학고 스타일이 아닐 수 있긴 하지만 뭐 민사고나 하나고 같은 데 특목고에도 많이들 진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자랑을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도대체 어떤 결과물을 갖고 있길래 부모님들에게 자신 있게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에 대한 소개를 앞부분에 쭉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1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정말 이런 방법으로 아이를 지도하는 게 수학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끼리만 알 게 아니라 전국에도 알려드리고 많은 부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1, 2년 전부터는 온라인으로 수업 동화를 들을 수 있는 책수형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줌을 이용한 경시반이나 영재반들을 운영하면서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대치에서 뭐 부산, 대구 또는 대전 이런 지역에 사는 친구들을 묶어서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비슷한 실력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온라인 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치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3년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5주 동안 지금 2부 진행을 맡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선행학습이라든지 심화학습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사실은 짧게 한다고 올라가서 50분에서 네, 많이 혼났어요.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래서 오늘은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줄여질지는 말씀드리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공부 습관 잡는 A부터 Z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포에서 저희가 이런 수학 동화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교과 문제집을 전혀 풀지 않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경시반 같은 경우에는 동화 수업 못지않게 또 빡세게 교과 문제집도 같이 풀어줘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어떤 과정에 어떤 문제집들을 풀면서 아이들을 지도했는지 또는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당연히 부모님들마다 어떤 수업 고비가 오거든요. 아이들 지도하신 데 있어서 이 아이는 정말 왜 이렇게 식을 안 쓰죠, 선생님? 식만 쓰면 정말 잘 맞출 텐데요. 또는 정말 틀렸다 맞는 거 보면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매번 처음에 못 맞추고 꼭 한번 틀렸다가 맞춰요.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네 번째 주에 드릴 생각이고요. 마지막 주는 여태까지 했던 모든 강의들을 묶어서 아이의 마음을 얻고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까지 5주 강연을 진행을 할 건데 저희 이 강의는 영상을 찍고 나중에 5주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요? 다 묶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2부 강연 들으셨던 어머님들 중에 1부나 3, 4, 5부가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나중에 꼭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저희 다시 또 계속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공부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당연히 습관 중요하죠. 습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아마 이제 우리 이런 속담들을 떠올리잖아요. 3살 버리 8까지 간다는데 또는 이런 말도 있죠.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 말 들으면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은 약간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원을 다녔던 친구인데 제가 5학년 때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원을 처음 다녔었어요. 수학학원을. 어머님이 이제 수학학원 처음 보내신 이유가 뭐였냐면 공부라는 게 본인이 마음을 먹고 할 때 되면 어련히 할 텐데 굳이 미리부터 이렇게 시킬 필요가 있냐 싶으셔서 한 5학년 되니까 더 이상 미루기 좀 그래서 학원을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아이가 사고력도 괜찮고 근본적으로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아이였거든요. 밝은 여학생이었는데 막 뭔가 숙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테스트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 학원을 조금만 더 일찍 보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 또는 조금 인위적이라도 어머님 요 테스트 공부를 빠글빠글 시켜보신다거나 뭔가 지금 과정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를 좀 시켜주면 안 될까 했을 때 어머님이 아이고 선생님 할 때 되면 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시간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5학년이었는데
그렇게 5학년을 나시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아이를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하고 연락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죄송해요.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하고 이제 대화의 기회가 다시 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머니 누구누구 잘 지내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철들어서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고, 엄마 나 이제부터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나 목표가 생겼어요. 의대 갈래요. 아버님 의사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이 공부할 방법들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또 친구들은 진도를 많이 나가고 심화 선행이라든지 뭐든 이 친구가 따라잡아야 될 공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부를 따라잡아야 될 건 너무 많은데 공부할 방법이랑 공부할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힘든 중2, 중3을 보내셨대요. 당연히 고등 올라가니까 더 바빠졌죠. 그래서 본인이 목표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친구 지금도 제가 어디서 뭐 하는지 알고 있는데, 물론 대학을 갔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목표했던 바는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이가 조금 더 철들어서 자기 공부할 때가 됐을 때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몸에 공부 습관을 잡아놔야 된다. 숙제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테스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비록 하기 싫고 뭘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은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몸에 배지 않으면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계속 느꼈고요. 지금도 아이들에게도 그 말 되게 많이 해줘요. 지금 좀 힘들더라도 지금 몸에 배게 해놔야 나중에 네가 진짜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근력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두 아이를 한번 비교해봐 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항상 숙제를 다 맞아 못 해와요. 그리고 저희 수업할 때 수학 동화 읽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수학 동화를 도서관에서 읽고 있어요. 오늘 수업할 때 수학 동화를.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재밌어서 책을 또 읽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나와서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알고 봤더니 학원이 너무 많아서 숙제할 시간도 없고 뭔가 책을 읽을 시간도 없던 아이였어요. 반대로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학원은 저희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유롭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항상 저희가 어머님 우리 누구누구 지금 뭐가 좀 부족해요, 뭐 좀 챙겨주세요 라고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저희가 하라는 대로 잘 지켜주신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 이게 네 아이가 아니고요, 왼쪽에 적혀있는 아이가 한 아이, 오른쪽에 적혀있는 아이가 한 아이예요. 이 두 아이가 같은 반에 있었거든요. 결과가 어땠냐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결과라는 말을 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둘 다 같이 성대경시 대상 받았고요. 둘 다 같은 영재고 갔고요. 둘 다 같은 서울대 갔어요. 과는 달라요. 과는 달라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머님들? 그럼 숙제를 안 하고 대충 저렇게 허덕이면서 학원을 다녀도, 학원 많이 다녀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건가?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니면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게 맞았던 건가? 누가 맞는 건가? 저는 이 두 어머님들을 보면서 저 두 어머님에게 공통점이 있을 건데, 저 같은 결과를 냈을 때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운 아니에요, 운 이러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 두 어머님에서 공통점을 찾아냈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어머님들에게 항상 드려지는 말이 있거든요. 두 어머님 다 굉장히 일관적이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왼쪽 어머님 제가 중간에 정말 여러 번 어머님 학원 좀 끊어주세요. 우리 누구누구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선생님, 우리 누구누구는 시간을 주면 여유롭게 돌리면 그 시간에 딴짓을 해서 안 돼요. 차라리 학원을 많이 돌리는 게 맞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2년 반 졸업할 때까지 제 말을 매번 네 맞아요 선생님 알겠어요 이러고 한 번도 실천하지 않으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어머님은 반대로 저희가 부탁하는 걸 정말 잘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마이웨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관된 양육 태도가 있으면 어떤 것인지 성공할 수 있으세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하냐면요, 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 일관되다는 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부모는 계획을 가능하게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정과 교정을 가능하게 해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 학원에 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정말 어머님 되게 무서우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뭐 얘기하실 때마다 선생님 우리 누구누구는 저 무서워서 절대 거짓말 못해요 라는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답지를 베껴오더라고요. 근데 답지를 기술적으로 베껴와요. 어떻게 베껴오냐면
보통 답지를 베껴오는데 답지를 베껴오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자기 형 거 답을 베껴와요. 형도 저희하고 경심한 졸업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답지는 어머님 그러셨어요. 선생님 저희 누구누구 답지 못 베껴요. 제가 답지 다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 뭐 PDF 이런 거 제가 수시로 검사하고 들어가요. 저희 집에 답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형아 답이 있었어요. 형아 교재가 예쁘게 꽂혀 있는데 거기서 꺼내가지고 중간에 형아가 틀렸던 거는 자기도 똑같이 연기를 해요. 틀렸다가 고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느꼈죠. 어머님이 이렇게 무서우시면 아이는 거기에 맞게 변화하고 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자, 아마 어머님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떤 부모일까? 나는 우리에게 예측이 가능한 부모일까?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을까? 어머님도 어떠세요? 본인이 통제형 어머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방임형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 또는 나는 대화형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혼합형이야. 어떨 때는 통제형이었다가 어떨 때는 막 풀어놨다가 어떨 때는 대화를 풀어주는데 글쎄요. 이게 제일 나쁘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언제 나를 통제하는가? 언제 나를 풀어주는가? 언제 나랑 대화해주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를 혼합해서 쓰시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일관된 태도를 고수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얘기를 살짝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논문 같은 데 많이 나온 연구 결과가 뭐가 있냐면 남학생 영재들은 통제를 하시거나 방임하는 게 더 잘 먹혀요. 통제를 하실 거면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 드리고 남학생 어머님께 고3까지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어머님 막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풀어놓으실 거면 정말 끝까지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죄송하지만 저 극단적인 방법을 하면 튕겨나가요. 여학생들은 대화해 주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저희가 비위를 맞춰주신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대화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대신에 여학생들은 나중에 마음 바꿔서 사춘기 끝나고 돌아오면 엄마의 영원한 아군이 돼줘요. 그래서 남학생들 영재아들하고 여학생 영재아들을 조금 지도하시는 방법, 훈육하시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7가지 어떤 지침 제가 정리를 쭉 해봤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역할을 심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재택근무 해보시는 어머님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재택근무하면 되게 편안하니까 잘할 것 같지만 사실 잘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뭐냐라고 하면 사람은 장소의 이미지를 형성해 놓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침대는 내가 쉴 곳. 아니 난 침대에서 맨날 책을 읽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침대는 책을 읽는 곳으로 각인이 된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욕실이 책을 읽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통 장소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켜 놓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TV를 보면서 공부하다가 식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내 방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식의 태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는 애기라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긴 한데 차츰차츰 장소마다 할 수 있는 역할을 심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희 경심한 친구들 중에서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어머님 맨날 그러죠. 선생님 얘는 수학 탐구 노트 쓰라면 침대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이리 한번 구르고 저리 한번 구르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뭔가 한 줄 쓰고 다시 올라가서 침대에서 저리 구르고 이리 구르고 이 아이는 침대가 생각하는 공간인 거죠. 그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아이에 대해서 장소하고 공부에 대한 연결을 시키고 싶으시면 너는 숙제는 항상 책상 위에서.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에 뭐가 유행이냐면 공부하는 책상이 유행이에요. 우리 왜 소위 말해서 사우나 같은 거 어머니들 1인 사우나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생긴 모양의 책상을 팔아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공부시키고요. 그 위에 뭐가 달려있냐면 CCTV가 달려있어요. 네, 실화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 장소 들어가면 너는 공부하는 것 이런 식으로 공부시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야금야금 늘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당연히 처음에는 5분도 안 앉아있어요. 어머님도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선생님 얘는 3분마다 물을 마셔야 된대요. 학원에 와서도 그런 애들 많아요. 어머님들 1분 단위로 나가서 물 마셔야 된대요. 좀 이따가 화장실 간대요. 좀 이따 물 마신대요. 화장실 간대요. 제가 그러죠. 니네 집에 화장실이 없구나. 학원에 화장실 가려고 왔구나. 그런 식으로 앉아있는 자체가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리를 주셔서 앉아있는 시간을 늘려주셔야 돼요.
당연히 숙제하면서 앉은 시간 늘리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책상에 앉아서 레고를 쥐어주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그런 식으로 앉아있는 시간 자체, 엉덩이 구력 자체를 자꾸자꾸 늘려주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부탁드리는 건데 꼭 어떤 약속이나 규칙이 보이는 것, 우리가 약속을 미리 했던 것만이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셨으면 사실은 학원을 가는 것 안에 수많은 약속이 숨어 있어요. 숙제를 한다는 것, 결석하지 않는다는 것,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머님들 중에는 학원을 보내놓으면 그냥 학원을 보내놓은 것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원을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석하지 않는 것, 수업을 잘 듣는 것까지 다 약속에 포함인 거라고. 아이에게도 그런 부분까지 주지시켜 주셔야 돼요. 저희 이런 말씀이 좀 죄송하긴 한데 예전에 태풍이 몰아쳐서 토요일 수업을 휴강을 해야 되나 이렇게 태풍이 부는데 애들이 학원에 올 수 있을까 걱정된다. 근데 설마 실제로 태풍이 불고 있진 않은데 태풍이 불 것 같다라고 예보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전화 계속 오는 거죠. 아, 선생님 오늘 아무래도 태풍 때문에 학원 못 갈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태풍 때문뿐만이 아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학원을 못 갈 것 같아요. 태풍이 꺼내시기 민망하실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러면서 뭔가 결석을 미리 이제 예고하신 전화들이 계속 학원에 오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게 2학년 반들이 그날 토요일 날 수업이 많았거든요. 2학년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반은 아무도 결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역시 공부 잘하는 어머님들은 태풍이 몰아쳐도 학원은 보내야 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그만 이유로 우리 오늘은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수록 아이는 일관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저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학원 보내시는 어머님들 보면서 와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픈데 아플 수 있죠. 그리고 아프면 정말 아픈 게 중요하지 공부가 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내가 조금 아프다고 하면 학원에 안 보낼지도 몰라까지 계산에 넣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 친구도 진짜 아팠는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또 섭섭해하지 말고. 근데 때로는 어머님들조차도 우리 아이가 진짜 아픈 건지 이것이 나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게 우리 아이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우리 아이가 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건지도 구별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는 핑계라고 해야 되나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저희 엄마가 제가 이렇대요 라고 저한테 얘기 진짜 많이 해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 엄마 그러는데 저는 되게 덤벙거린대요. 저희 엄마 그러는데 저는 계산 실수를 많이 한대요. 저희 엄마 그러는데 저는 아는 문제를 틀린대요. 저희 엄마 그러는데 저희 엄마 그러는데 저희 엄마 그러는데 그러면 아이는 그렇게 행동해요. 원래 그렇지 않은 아이였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아이인데 어머님이 말하신 대로 행동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다고 판단해줬잖아요. 이게 하나의 면죄부고 죄송하지만 핑계거릴 수도 있고요. 나는 그런 아이다라고 낙인 찍힌 효과를 아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계속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면서 계속 말끝마다 저는 원래 덤벙거린대요. 누가 그래 도대체? 엄마가요. 근데 보면 차분하게 풀 수 있는 아이고요. 옆에서 독려해주고 이끌어주면 그렇게 덤벙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죠. 왜? 우리 어머님들의 기준은 나거든요. 우리 아이 8살, 9살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실 8살, 9살 때 기억 잘 안 나요. 내 머릿속에 내 기억이 각색돼 있단 말이에요. 난 8살, 9살 때 안 저랬던 것 같잖아요. 그런 우리 어머님들 중에 그런 분 되게 많아요. 얘는 누구 닮아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엄마가 그래도 저랑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이러신 어머니 되게 많으세요. 그런 것처럼 어머님 아이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워놓지 마세요. 그럼 아이는 정말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거든요. 어머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이 앞에서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귀 쫑긋하고 항상 내 얘기 잘 듣잖아요. 아빠랑 하는 얘기 정말 잘 듣고요. 다른 어머님한테 우리 누구누구는 원래 이래 라고 하는 말 아이들 항상 귀 쫑긋하고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런 장학금을 탈 녀석 같으니라고 이런 저희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런 성대경씨 대상을 받을 녀석 이러면서 장난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뱉는 말들이 아이에게 프레임을 씌워놔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어머님들에게 드릴 말씀이에요. 성대경씨 같은 거 나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아까 제가 장려상 어머님들 받으셨는데 자랑도 안 하시고 숨겨놓으신다고 하시는 어머님들은 그건 그 세계인 거고 우리 아이들 20점, 30점 맞다 장려상 받는 거 얼마나 기특하고 신기해요. 근데 장려상이야? 처음에 장려상 받기 전에만 해도 상 받기만 하면 정말 좋겠다 하시는데 막상 장려상 받으면 옆에 동상 받은 애가 보이거든요.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동상도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워져요. 그래서 칭찬만 해줘야 되는데 꼭 뭐라 그래요? 한 개만 더 맞으면 동상이었을 텐데
아이는 장려상 받은 거 진짜 못 받은 거거든요. 우리 분명히 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는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시험을 나간 것만 너무 대견해라고 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오면 마음이 달라져요. 정말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으셔야 돼요. 노력한 과정 자체 연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시험 같은 걸 치러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머님들이 그러죠. 아, 선생님 저는 결과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아우 너무 이런 어려운 공부하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라고 하시는데 아이는 맨날 집에 가기 전에 집에 전화하잖아요. 엄마 나 끝났어요. 전화할 때 뭐라냐면 엄마 나 오늘 8점이에요. 1등이에요. 엄마 나 오늘 6점이에요. 몇 등이에요. 얘기하고 있어요. 전화할 때 엄마 나 끝났어요. 집에 가는데 얘기도 하기 전에 성적부터 얘기하는 친구는 어머님부터가 항상 결과 누르신다는 거거든요.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들에게 어머님 지난번 작년에 우리 아이와 비교해 주세요. 지난번 시험 친 우리 아이와 비교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다 보면 그 반에 있는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을 정말 내려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의 그 아이하고 비교해 주세요. 저희 어머님도 맨날 그래요. 선생님 누구누구 아유 진짜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보다 사람 됐어요. 재작년보다 진짜 인간 됐어요. 항상 아이의 과거와 아이를 비교하셔야지 다른 친구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라고 진짜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중에 정말 테스트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어머님 우리 아이는 이 테스트 점수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면 아니 그냥 저번 시간 배운 거 공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무슨요 어머님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집에 가서 복습했나요? 그거 가지고 예상 문제 혹시 풀어봤나요? 아니면 잘 치기 위해서 시험 전에 노력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성적이 좋아져요? 같이 노력해 주셨어야죠. 아니면 노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야 되죠. 그리고 노력해서 1점이라도 올랐으면 칭찬해 주셔야죠. 그리고 다음번엔 또 1점 올려보자고 해주셨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요? 아이들은요, 어머님, 때로는 그렇게 연출된 상황에서라도 만점을 받고 점수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나해요. 그리고 되게 자기가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노력해봤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하면서 야금야금 올려주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저하고 상담하신 많은 어머님들 중에 선생님 얘가 테스트 점수가 안 나와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주셨냐 물어보면 생각보다 노력 안 하신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아이하고 계속 대화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는 이렇게 오답해봤는데 성적이 안 올랐네? 그럼 다음번에 우리 정말 똑같은 문제 또 풀어볼까? 그런 변화들을 계속 이끌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문제를 왜 틀렸었는지를 아이하고 분석해 주시거나 아이 스스로가 내가 여기서 이걸 잘못했었네라는 걸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잘못해서 깨달았으니까 너 다음번 이 문제 안 틀리겠지? 아이는 또 틀려요. 그 깨달음은 그 문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깨달음은 정말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구나라는 깨달음을 한 거지 그 유형을 다시 고쳐서 맞았다고 그래서 선생님 얘 지난번에 이거 고쳐서 맞아서 난 알 줄 알았는데 또 틀리네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문제 비슷한 유형을 여러 번 풀려서 그걸 반복적으로 해서 맞추는 성과를 자꾸 그 성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유형별 문제풀이에 갇혀버려요. 제가 나중에 3부, 4부, 그러니까 3주, 4주, 5주에 드려야 될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유형별 공부를 시키셔서 비슷한 유형을 반복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유형을 벗어나면 저 모르는 문제인데요? 안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풀어야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똑같은 유형을 여기서 맞았고 저기서 틀렸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아이는 그걸 고쳐가면서 얻은 경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물론 문제 제대로 안 읽는 아이가 갑자기 그런다고 다음번에 문제 제대로 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이런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걸 본인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철들어서 정말 문제를 줄을 치고 읽던 아니면 문제를 소리내서 읽던 변화가 온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하나하나 연연하고 넌 이 유형을 왜 이렇게 틀리니? 그런 식으로 유형별 문제풀이 아이를 가둬주지 않길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탐구 노트를 쓰게 하잖아요. 탐구 노트는 아이가 그 안에 그런 내용을 담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아닌 것 같고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변했고 이런 중간 과정들을 자꾸 서술하는 과정들을 겪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하기로 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건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들 입에 이런 말씀 혹시 달고 살지 않으세요? 엄마가 이따가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 분명히 엄마가 나 그랬는데 10조까지 다 끝내면 나 5분 놀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동생 봐주는 엄마가 다시 11조 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엄마 이따가 잠깐만. 그때는 과감하게 우리 아이한테 집중해 주시면서 그래 지금 놀기로 약속해서 놀아야죠. 그리고 우리 아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약속을 했거나 했을 때 그 약속 그러니까
엄마가 이랬잖아 미안해 라고 하고 그때그때 변명하실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냥 순간 모면의 약속이 아니라.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아이에게만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꼭 그 약속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라고 정말 많이 당부드려요. 그러니까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약속 하시더라고. 성대근식 대상 받으면 이런 약속을 하시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택도 없는데도 약속을 하시더라고. 장려성도 안 나오는 아이에게 그래 너 성대근식 대상 받으면 어머님 그러시면 그 아이가 노력하고 싶겠어요? 그쵸? 5점 올리면 10점 올리면 성취 달성한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몰두하고 있는 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뺏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거 하나만은 일관성을 좀 깨트려도 된다고 많이 말씀드려요. 저희 탐구 노트를 쓰다 보면 아이들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3시간, 4시간을 붙들고 있대요. 지금 얘 이거 다음에 해야 될 게 산더미 같은데 아직도 탐구 노트 쓰고 있는 거야? 적당히 써 라고 뺏으시는 거죠. 근데 정말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열심히 자기가 뭔가 쓰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고를 막 하고 있는데 엄마 나 이거 조금만 하고 잘래요. 아니지 우린 규칙을 지켜야 돼. 우리 11시면 자기로 하지 않았니? 이런 순간만은 그런 약속을 좀 깨트리셔도 돼요. 왜?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몰입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게임이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풀어주시는 게 필요하세요. 대신에 그 다음날 그런 얘기도 해야죠. 우리 어제 네가 좋아하고 잘한다고 그래서 11시까지 안 잤더니 거봐 너 다음날 피곤했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반성하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정말 더 필요하다는 거지만 그 순간은 아이가 몰두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고 여유 있게 봐주시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해요. 자, 제가 이제 7가지 과정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이런 뭐랄까요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뉴런이 뭔지 아시죠? 신경세포인데요. 거울 뉴런은 거울에 반사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도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가 한 행동처럼 느끼는 신경세포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머님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크지 않고요. 내가 행동하는 대로 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마트폰 열심히 보면서 넌 스마트폰 하지 마. 그쵸? 엄마는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아이 입장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 무섭죠.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 훈육한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부모의 의지와 노력으로 아이들에게 더 이상 뭔가 내 교육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구나. 이제는 내가 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말 딸려가는구나. 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주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지점이 오게 되거든요. 아이가 성숙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부모님 틀을 벗어나서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 학교에서 선생님들, 학교에서 선배들 또는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학원에서 만나는 선생님 이런 또래 집단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맨날 얘기하지만 책을 통해서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긴 하지만 책이라는 것은 많은 걸 상상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만의 세상에 몰두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들에게서 얻지 못하는 다른 발전을 꾀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기숙사를 보내시는 거죠.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많은 게 더 좋아진답니다. 사이도 좋아지고 얻어지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영재고나 특목고나 이런 데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게 또 로망 아니겠어요? 네.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정말 로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막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린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리다 할 때 그 어린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분밖에 안 보여준 어떤 지점들 오늘 1분밖에 못 앉아있는 이 아이가 정말 다음 주가 되면 5분 앉아있을 거고요. 그리고 1년이 되면 1시간 앉아있을 수 있고 그 다음이 되면 2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아이로 변해요. 정말 아이는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인내심과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보는 일이에요. 제가 늘 어머님께 부탁드려요. 어머님 일관된 양육 태도로 인내심과 믿음을 갖고 아이를 지켜봐 주시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우리 습관을 정말 조심해라. 습관이 이제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무서운 그 얘기 있잖아요. 사실 그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었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리 대처 여사가 했던 명언의 일부였어요. 뭐냐면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되고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되고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되고,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되고,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되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문구에서 가져온 말이고요. 정말 저희 아이들 믿고 기다려주시면, 네, 저희가 믿고 기다려준 만큼 아이들은 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과 네, 기다림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얘기 쏟아붓는다고 네, 지루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긴 얘기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할 얘기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에 제가 준비한 오늘 얘기는 여기서 가름하고, 앞으로 3주, 4주, 5주째 드릴 강연에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고요. 나중에 다른 또 채널에서 부모님들 뵈면서 나중에 제가 진짜 부모님들 모시고 3박 4일 캠프 같은 거 열고 싶다니까요. 네, 이런 학부모 교육으로 또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